자, 박종훈의 경제한방 김기온 이 리치고 대표님과 함께 계속해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부동산이라는 거 한 번 사면 우리가 한 6개월, 1년 뒤에 파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네. 부동산 사거나 아니면 팔거나 하는 결정은 다 5년 뒤, 10년 뒤 적어도 그렇게 장기간의 시간을 갖고 좀 시야를 넓혀서 보통 부동산 투자를 하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5년 뒤, 10년 뒤 또는 그보다 더 긴 시야로는 어떻게 바뀔지가 참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제 또 얘기가 나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보통 집값 하락기가 좀 짧으면 3, 4년, 길면 한 7, 8년이었지만 결국은 네. 집값이 올랐다. 네. 이거였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엔 다르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인구도 줄어들고 심지어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과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달라져서 장기 전망도 바뀌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도 일정 부분 그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지표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인구수 중요하지 않아요. 서울은 인구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부동산 얼마 전까지 계속 올랐잖아요.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통화량만 늘어나면 괜찮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통화량이 늘어나는 한 부동산은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화량의 총량은 계속 증가를 합니다. 누구나 내 월급이 줄어드는 건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통화 인플레이션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통화량 계속 증가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총량은 어떨까요? 부동산의 총량은 고정이 되어 있죠.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토지는 늘지 않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건축물은 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부동산의 총량은 거의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러면 부동산의 총량은 고정이 되어 있고 돈의 총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돈이랑 부동산이랑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총량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데이터적으로 추적을 하기 위해서 만든 데이터가 바로 이 M2 통화량 대비한 이 아파트 시가총액 데이터라는 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선이 통화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이 아파트 시가총액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부동산에 대한 대중 심리에 따라서 통화량보다 좀 많을 때도 있고 통화량보다 줄어들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통화량이라는 중심선을 중심으로 아파트의 수가 좀 비슷하게 움직여요. 네. 그래서 한 90% 한 중반에서 한 122%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코로나 버블과 임대차 3법 때문에 147%까지 증가했다가 지금 여기 줄어들고 있거든요. 138%까지. 네. 지금은 아마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언젠가 아마도 저는 빠르면 내년이나 늦어도 내후년에 이런 시기가 올 거라고 보는데 이 통화량의 총량보다 아파트 시가총액 밑으로 내려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깐은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때도 이제 보시면 2004년, 5년에도 있었고요. 2013, 14, 15년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는 저는 또 온다. 그리고 통화량의 총량보다 아파트 시가총액이 낮아지는 그때는 우리가 조금은 용기 내서 내 집 마련을 해봐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다, 경제 상황 안 좋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떨어지겠죠. 네. 네. 그러면서 통화량의 전체 총량보다 더 줄어드는 그 시기가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자, 이 희망과 사실 절망을 같이 주신 것 같은데 뭐냐면 희망은 언젠가는 오를 수 있다. 집을 가지신 분들 네. 입장에선. 근데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우와, 아직 한참 더 기다려야겠다. 아, 네. 네, 왜냐하면 그 그래프 차이가 굉장히 엄청나게 아직도 많이 그렇죠.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표를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은 20년 하락을 했는데 네. 한국이 과연 다르겠느냐? 결국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일본은 그 집값 떨어질 때 그래도 1.3에서 1.4를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근데 네, 우리나라 네. 거의 진짜 절반 수준이 0.7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다. 0.7대 초반, 그렇죠. 중반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면 일본보다 더 나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뭐 그렇게 될 시나리오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일본의 그 잃어버린 몇십 년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없을 정도로 아주 유일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이 일본에 엄청난 버블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도쿄 땅을 다 팔면 미국 본토를 다 산다. 이럴 정도로 사실은 말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근데 실제로 인구가 줄어들어도 부동산이 우상향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인구가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과학기술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 건강 수명과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이 매우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이게 이제 기하급수로 증가를 지금 할 거다라고 전 세계 최고의 지금 바이오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그래도 어찌됐건 내가 살아야 될 내 집은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집을 그래도 최소한 통화의 가치보다 좀 저평가된 시기가 있다라면 그런 뭐 앞으로 몇십 년 뒤의 일은 나중에 묻고 어찌됐건 내가 살아야 될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화량보다 좀 낮아지는 시기가 오게 되면 너무 또 겁내지 마시고 내 집 마련 하시면서 편안한 또 내 집에 사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장기적인 전망에서 이제 궁금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높은 아파트들, 높게 지은 아파트들이 네. 과연 20년 뒤, 30년 뒤에 재건축이 가능하겠느냐. 네. 한 15층, 20층짜리는 재건축해서 40층, 50층까지 만든다 하더라도 네. 뭐 40층, 50층을 100층, 200층 기술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람이 한 군데 다 모여 살 수 있겠냐. 네. 이런 재건축이 가능하려면 집값도 어느 정도 비싸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면서 네. 장기적으로 지금 더 초고층화된 아파트들의 전망이 괜찮을까라는 네. 문제를 갖고 한번 경제한방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네.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초고층화 되는 곳은 이제 아주 이제 비싼 동네만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사실 좀 걱정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헌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만들려면 이게 한마디로 돈이 돼야 되거든요. 예, 부셔서 뭔가 돈을 좀 인건비와 돈을 좀 들여 새 아파트로 했을 때 뭔가 수지 타산이 좀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좀 남아있을 그렇지 않은 곳들도 좀 있어요. 근데 그나마 좀 지금 조금 저는 좀 이것도 이제 기술 쪽에서 저는 희망을 좀 찾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모듈 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1층짜리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10몇 층도 모듈 주택으로 짓고 이거를 그냥 몇 달 사이 그냥 한 2달 사이에 뚝딱 다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술이 훨씬 더 발달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래서 공사 기간도 상당히 단축을 할 수 있고 공사 기간이 단축을 하면 사업비가 아주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런 아주 오랜 기간 지속이 되는 이 사업 기간에 대한 대출 이자 부담이 또 상당히 큰데 이런 공사 기간을 짧게 내가 할 수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도 재건축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거는 좀 걱정이 되지만 지금 테크놀로지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지금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의 어떤 단기 이런 축소를 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과학기술이 좀 잘 이런 문제를 좀 미래에 잘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집값이 반등을 하는 시기는 언제쯤 오고 그러면 과거처럼 진짜 집값이 다시 폭등하는 것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제 좀 시장이 바뀌어서 옛날하고는 다른 이게 뜨뜻미지한 시간으로 남을 수도 있잖아요. 네.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보십니까? 저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그래도 부동산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효한 이런 재테크 수단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무리 이제 뭐 부동산이 지금 뭐 이제 이런 거죠. 이게 탐욕과 공포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97년 IMF 터지고 나서는 진짜 그때도 이제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또 이런 문제들을 이겨내고 부동산 시장은 또 올라왔고 금리위기 이후로도 그때 뭐 하우스 푸어
뭐 역전세 뭐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또 이겨내고 또 올라왔고 앞으로도 뭐 인구가 줄어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불안한 그런 이슈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가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고 이 가격에 대한 메리트만 있다라면 또다시 부동산 시장은 올라갈 거고 그때는 또다시 많은 대중들이 관심이 없다가 2006년 말이나 2020년처럼 또다시 그렇게 또 영끌해서 또다시 매수하는 그런 패턴이 저는 아주 중장기적으로는 또다시 저는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반등의 신호 또는 시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호를 봐야 되나요? 시기를 봐야 되나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얘기하신 뭐 금리나 여러 가지를 봐야 되지만 일단 뭐 반등의 신호는 일단은 거래량부터 좀 살아나는 게 저는 좀 신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정부의 그런 강력한 정책들, 특히 이제 어떤 한시적 비과세 양도세 이런 혜택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저는 트리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2020년부터 21년에 영끌을 해서 그때 엄청나게 매도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자, 반대로 대한민국 전체의 아파트 매매 거래 대금입니다. 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역사상 가장 큰 매매 거래 대금이 19년 11월 달부터 2020년 12월 달까지 터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때 대부분 사신 분들은 영끌에서 사신 20, 30 세대 분들이 많을 거고요. 근데 반대로 이때 파셨던 분도 그만큼 역사적으로 많았던 얘기죠. 네, 그러네요. 자, 이분들은 현금을 지금 들고 있을까요? 안 들고 있을까요? 지금 현금 갖고 계시죠? 현금 들고 있겠죠. 그러면 이분들은 또 어떤 생각 하시겠어요? 또다시 기회가 오면 사야 되나? 기회가 이렇게 하고 오면 있어요. 사야 되겠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한 패턴이 저는 한 2024년에서 늦어도 25년 어느 즈음부터는 또다시 이때 팔고 현금을 지금 들고 지금 아마 은행에 넣어놨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또다시 부동산 시장에 두리번 그러면서 아 지금 또다시 좋은 기회가 왔다 하고 매수를 좀 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반등이 혹시 이제 얼마나 오래 뒤에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집이라는 게 결국은 지역이 참 중요하잖아요. 지역이 중요하죠. 그게 앞으로 만약에 이제 다음에 언젠가 오는 그 반등의 시기에 뭐 그 시기를 놓치면 이상하게 하나도 안 오르는 지역도 있고 네. 막 오르는 지역이 따로 있더라고요. 네. 매번 그 상승기마다. 네. 다음 상승기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집들에 조금 더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는지 지금 이 하락기에 네. 어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지역이든 형태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형 평형에 좀 관심이 많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아까 그 데이터를 보여드렸지만 강남 서초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보면은 대형 평형이 공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 평형은 다 오래된 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대형 신축에 대한 이런 희소성들이 저는 굉장히 저는 많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청담동 이런 완전 초고급 큰 빌라들 있죠. 네네. 이런 것들이 잘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수요를 담을 수 있을 만한 신축의 대형 평형대가 없으니까 그런 데가 이제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부동산 시장에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으로 터닝을 하고 이런 시기가 오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대형 평형대가 이제 상당히 좀 주목을 받는 시기가 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양극화라는 말이 이제 언제 생겼느냐를 한번 돌이켜 보면 IMF 이후로 아마 이 양극화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많이 회도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2022년과 23년을 지나면서 이 양극화를 넘어서 이제는 완전 초양극화 시대가 저는 아마 도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고 그렇다라면 이제 이런 슈퍼리치들 좀 이런 분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시장이 앞으로 이제 상당히 좀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부동산 시장이 워낙 요동치다 보니까 지금 일부에서부터 계속 알아본 게 이제 단기적인 전망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양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시각으로 전망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자, 이렇게 김기원 리치고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